한때 찬란했던 그 모습조차도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은 마치 수십 년 전 찍은 흑백 사진처럼 빛바래져 가고 있다. 거리 이곳저곳에서는 아직도 사람이 생활하고 있는 것처럼 가로등이 켜져 있고, 가게들은 문을 닫았지만 세월의 풍파를 맞고 뿌옇게 변한 창문 너머로 불빛이 보인다. 이 거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본다면 인기척이 없어서 살짝 소름 돋겠지만 그럭저럭 사람이 생활하는 장소로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곳은 주인조차 없고 국가로부터 어떠한 보호도 받을 수 없는 황무지다. 이 거리는 영광이 빛을 잃어버린 그 시간 이후로 단 한 번도 빛을 잃어버린 적이 없다. 가로등과 가게의 불빛은 꺼지기도 하지만 절대 거리의 모든 불이 꺼지지는 않는다. 어떤 곳이 꺼지면 다른 곳이 켜진다. 이 불빛들이 어떤 방식과 원리로 작동하는지 알아보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으나 모두 실패하였고 그저 심령현상처럼 여겨지고 있다. 현재는 거리와 연결된 모든 길은 폐쇄되거나 사라졌고 지도상에서도 지워져 찾아올 방법도 없는 잃어버린 거리다. 나를 감싸던 집의 온기는 갑자기 사라져버린 채 길거리에 나앉은 것 같은 추위가 온몸을 덮쳐온다. 졸린 눈을 힘겹게 뜬 나는 주위를 둘러보며 추위의 원인을 찾으려 했다. 원인을 찾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했다. 이곳은 내 집이 아니다. 인기척이라고는 하나 느껴지지 않는 난생 처음 본 거리에 나 홀로 있었다. 꿈이라 여기고 싶어도 매서운 추위가 이곳은 현실이라고 냉혹하게 정신을 차리게 할 뿐이었다. 무의식적으로 핸드폰을 찾으려 주머니를 뒤졌다. 잘 때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자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쉽게도 나는 아니었다. 소리를 질러서 도움을 청할까? 그러나 나의 본능이 내 입을 막았다. 이 정적이 머무는 거리에서 소리를 지른다면 좋게는 끝나지 않을 것 같았다. 결국 나는 내가 매우 절망적인 상황에 부닥쳤음을 마침내 마주했다. 공포와 절망에 잠기고 싶어도 이 살인적인 추위는 나를 건물 안으로 들어가도록 재촉했다. 덜덜 떨리는 몸을 부여잡고는 가장 가까운 불이 켜져 있는 가게로 향했다. 가게로 걸어가면서 나는 어째서 내가 이곳에 있는지 수없이 생각했다. 납치인가? 아니다. 납치였다면 이렇게 길바닥에 던져두었을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귀신에게라도 홀렸나? 귀신을 믿는 편이긴 하다만 평생 살면서 귀신의 기억자 하나라도 관련된 장소나 물건을 가보거나 만져본 적도 없다. 일단 이곳이 어딘지를 알아봐야 할 것이다. 불빛이 있는 것으로 봤을 때 분명 누군가가 가게 안에 있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려는 찰나 문 앞에 포스트잇이 붙어있는 것을 보았다. 무의식적으로 포스트잇을 떼어내고 읽어보았다. 불빛이 들어온 가게에 노크하지 말 것. 의아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불빛이 들어온 가게를 노크하지 말라니. 주위의 가게를 둘러보니 각 가게의 정문에는 작은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다. 가을에 흠뻑 적셔진 낙엽처럼 노란 포스트잇들이 내가 지금 확인한 것과 비슷한 위치에 붙어 있었다. 나는 포스트잇을 다시 문에 붙이고 불이 들어오지 않는 가게에 있는 것을 확인해 보았다. 불빛이 들어온 가게에 노크하지 말 것. 동일한 내용이었다. 그렇다면 불이 꺼진 가게는 괜찮은 건가? 그런 의문을 품고 바로 앞에 있는 문에 손을 뻗었다. 그 순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문이 손에 닿기 직전에 가게에 불이 켜졌다. 황급히 손을 뺀 나는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땀이 식으며 더욱 추워질 것이 분명했지만 이상하게도 땀이 잘 식지 않았다. 주변이 이렇게나 추운데 이유를 알 수는 없었다. 아기가 느껴지는 이 상황에 추위가 삼킨 공포와 절망이 이빨을 드러내었다.
공포 때문인지 땀이 식어서인지 주위의 몸이 더욱 떨렸다. 다른 가게도 확인해 보려고 거리를 걷는데 가로등들에도 포스트잇이 붙어 있는 것이 보였다. 문에 붙어 있는 것들과 다르게 가로등에 붙어 있는 것들은 여름의 실록을 양껏 품은 초록색이었다. 내용은 이러했다. 포스트잇의 뒷면을 확인할 것. 초록색 포스트잇을 뒤집어 보니 가을이 나를 반겨주었다. 그리고 뒷면의 내용은 이러했다. 포스트잇을 뒷면으로 붙여두지 말 것. 당장 어기고 싶은 호기심이 살짝 고개를 내밀었지만 곧바로 공포에 짓눌렸다. 나는 얌전히 초록색이 보이도록 붙였다. 가장 가까운 가게로 가서 포스트잇을 뒤집어 보았다. 불빛이 없는 가게의 문을 열지 말 것. 참 중의적인 문장이다. 불빛이 있는 가게는 열어봐도 된다는 말일까? 나는 포스트잇을 제자리로 되돌려두고 마침 불이 들어와 있는 문 너머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나의 앞에 펼쳐진 것은 우주의 심연 같은 암흑. 나는 뒤로 돌아 전속력으로 달렸다. 분명 호기심이 동하는 것은 맞지만 공포를 이기지는 못했다. 결국 가게로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우선 이 거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한 시간 정도 걸었을까. 매서운 바람이 추위를 싣고 불어와 덜덜 떨어야 했지만 오래 걸어서 그런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거리의 끝에 다다를 때는 별로 춥지는 않았다. 거리의 끝에서 내가 본 광경은 생각한 것보다 절망적이었다. 주변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황무지가 지평선 너머로 이어지고 있었다. 누가 지도에서 떼어낸 것처럼 거리의 마지막 가게를 기준으로 정말 칼같이 황무지와 분리되어 있었다. 애초에 우리나라에 이 정도로 넓은 황무지가 있었는지부터가 의문이다. 한 방향으로 계속 걸어간다면 무언가가 나올지도 모르지만 이곳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황무지를 기약 없이 걸어간다는 것은 배고픈 땅의 먹이가 될 뿐이다. 거리의 끝자락에는 태양빛에 흠뻑 젖은 루비처럼 새빨간 포스트잇이 바닥에 붙어 있었다. 섬뜩하다. 뒷면을 보았다. 시계를 확인할 것. 나는 손목에 있는 시계를 보았다. 나와 함께 군생활을 보낸 전자시계는 정확하게 00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시계를 왜 확인하라고 하는지 의미심장하였으나 생각은 길게 이어지지 않았다. 마땅히 할 것이 없는 나는 다시 거리로 몸을 돌렸다. 되돌아가던 중 유난히 불빛이 강한 가게의 문이 살짝 열려있는 것이 보였다. 나는 무언가에 홀린 듯 열려있는 가게로 들어섰다. 문을 밀면서 들어가자 손님이 왔음을 알리는 종이 울렸다. 가게 내부에는 종이 울리면서 만들어낸 소리 이외에는 어떤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이곳은 서점인 것 같았다. 정적이 만든 무거운 분위기 속 책들이 만들어내는 향기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서점은 밖에서 보였던 것과는 달리 너무나 넓었다. 마치 문을 매개로 다른 공간과 이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나는 문이 스스로 닫히지 않도록 몇 권의 책을 문틈에 놓으려고 책을 30권 정도를 빼내었는데 꽤 상당량의 책들이 그저 검은색이었다. 표지도 검은색이고 안쪽도 검은색이었다. 계속 보고 있자니 오싹해져 덮어두고 책을 옮겼다. 이 정도면 강한 바람이 불어도 다치지 않겠지? 거리를 걸으며 느낀 거지만 생각보다 강한 바람이 불었다. 혹시 몰라서 꽤 많은 양을 가져왔는데 예상대로 고정이 잘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아침이 될 때까지 시간이라도 보낼 겸 고개를 들어
소설들이 어디에 있을지 확인해 보았다. 그런데 그때 무언가가 천장을 기어가는 것이 견눈으로 보였다. 식은땀이 흘러내린다. 아무래도 이 서점은 안전한 장소가 아닌 듯 싶다. 나는 소설이라도 하나 건져서 가자는 생각에 빠르게 K구역으로 향했다. 인문구역이니 소설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책장을 빠르게 훑어보던 중 어떤 책이 나의 관심을 끌었다. 의 거리 안전수칙. 나는 지금 당장 책을 읽어보고 싶다는 영문 모를 욕구를 공포로 짓눌렀다. 읽을 거리라도 찾았으니 한시라도 빨리 이곳에서 나가는 것이 중요했다. 책 따위를 읽다가 천장에 그것과 정면으로 마주하는 상황은 절대 피하고 싶었다. 조금 빠른 걸음으로 출구를 향해 걸어나갔다. 갑자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갑작스러운 소리에 비명이 나올 뻔했지만 천장에 그것이 들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겨우 참을 수 있었다. 나는 속도를 올렸다. 내 뒤에 있는 게 사람은 아닐 거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애초에 이곳은 황무지 어딘가에 위치한 거리다. 외부로 이어지는 도로도 없는 이곳에 사람이 있을 거로 생각하는 것은 너무 안일한 판단이다. 흔한 공포영화처럼 내가 속도를 올리자 너무 당연하게도 뒤에 발걸음은 빨라졌다. 대충 30m 정도 떨어져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그 오싹한 간격을 의식하며 입구가 가까워질 때까지 체력을 아끼고자 천천히 걸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먼저 움직인 것은 내가 아니었다. 입구가 가까워지기 시작하자 뒤에 있는 무언가가 간격을 깨고 속도를 올리기 시작했다. 나는 이게 공포영화 따위가 아니라 현실임을 직시했다. 나도 덩달아 속도를 올렸다. 직감적으로 느껴진다. 잡히면 확실히 무슨 일이 일어난다. 뒤에서 무언가가 성난 황소처럼 달려온다. 입구가 보일 때쯤 거의 전속력으로 달렸다. 살면서 이렇게 빨리 달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뒤에 무언가는 내 한계 따위는 우습다는 듯 더욱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다. 책으로 고정해둔 문은 거의 닫혀 있었다. 고정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닫혀 있었을 것이다. 나는 발로 쌓아둔 책을 걷어차면서 밖으로 나갔다. 책들은 펄럭이며 날아가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고 거리의 차가운 밤 공기가 나를 반겨주었다. 나는 곧바로 뒤로 돌아 문을 거세게 닫았다. 몸으로는 문을 막고 문고리를 있는 힘껏 잡았다. 소리가 들려오지 않아 안심하는 순간 굉음과 함께 무언가가 문을 들이박았다. 나는 그대로 튕겨나가 내가 걷어찬 책들처럼 딱딱한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조금이라도 포기한다면 의식이 날아갈 정도로 고통스럽다. 나는 문을 바라보았다. 문이 부서질 듯 흔들렸다. 아니, 이미 거의 부서졌다. 문고리는 나보다 더욱 멀리 날아갔는지 주변을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문은 가뭄을 맞이한 땅처럼 이곳저곳에 커다란 균열이 생겼다. 그것이 문에 부딪힐 때마다 문고리가 있었던 구멍으로는 검은색 액체가 흘러내렸다. 그 구멍 너머로는 오직 암흑만이 존재했다. 거리에서 가장 밝았던 가게는 불이 꺼진 것뿐만이 아니라 어두운 무언가가 빛이 새어나올 수 있는 모든 공간을 막고 있었다. 문이 더는 버티지 못할 것이 분명했다. 애초에 문고리가 날아갔는데도 열리지 않는 것을 보면 평범한 문은 아닌 게 분명했지만 그 정도 특별함으로는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도 분명했다. 일어나기 위해서 다리에 힘을 준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 춥다. 기어가기 위해서 손에 힘을 준다.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 춥다. 고개를 돌려 몸을 바라본다. 양손은 꺾여서는 안 되는 방향으로 돌아가 있다. 너무 춥다. 다리에서는
내 몸을 지탱해야 할 뼈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심장이 얼어붙을 것 같다. 나는 이내 고개를 돌려 바닥에 머리를 박으면서 지렁이처럼 앞으로 꿈틀거린다. 피가 흘러내려 시야가 붉게 물든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 문짝이 날아가는 소리가 들린다. 이윽고 무언가가 시야를 검게 물들인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아니, 심장은 이미 얼어붙었다. 뒷면을 보았다. 초록색 지면 위에는 시계를 확인할 것. 나는 손목에 있는 시계를 보았다. 나와 함께 군 생활을 보낸 전자시계는 정확하게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시계를 왜 확인하라고 하는지 의미심장하였으나 생각은 길게 이어지지 않았다. 마땅히 할 것이 없는 나는 다시 거리로 몸을 돌렸다. 되돌아가던 중 유난히 불빛이 강한 가게의 문이 살짝 열려있는 것이 보였다. 나는 무언가에 홀린 듯 열려있는 가게로 들어섰다. 문을 밀면서 들어가자 손님이 왔음을 알리는 종이 울렸다. 가게 내부에는 종이 울리면서 만들어낸 소리 이외에는 어떤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이곳은 서점이다. 정적이 만드는 무거운 분위기 속 책들이 만들어내는 향기는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다. 서점은 밖에서 보았던 것과는 달리 너무나 넓었다. 마치 문을 매개로 다른 공간과 이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나는 문이 스스로 닫히지 않도록 책들을 빼냈다. 책을 30권 정도를 빼내면서 보았는데 책상에 있는 상당량의 책들이 그저 검은색이었다. 불길한 느낌이 드는 그것들을 굳이 만지지는 않는다. 여기가 어디인지 알 수 없는 만큼 의심스러운 건 피하는 게 좋을 것이다. 이 정도면 강한 바람이 불어도 다치지 않겠지. 거리를 걸으며 느낀 거지만 생각보다 강한 바람이 불었다. 혹시 몰라서 꽤 많은 양을 가져왔는데 예상대로 고정이 잘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아침이 될 때까지 시간이라도 보낼 겸 소설들을 찾으러 K구역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인문구역이니 소설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책장을 빠르게 훑어보던 중 어떤 책이 나의 관심을 끌었다. 이 거리 안전수칙. 서점에서 독서를 해보는 건 참 오랜만에 하는 경험이었다. 어릴 때는 눈치가 보여 주변을 살피며 책을 읽었다. 성인이 돼서는 시간이 없어 서점에 갈 일이 없었고 어쩌다 서점에 가도 이렇게 한가하게 책을 읽을 겨를이 없었다. 나는 살짝 들뜬 분위기로 책을 펼쳤다. 첫 번째, 십시오. 첫 줄을 읽으며 나는 눈살을 찌푸렸다. 책의 내부는 잉크에 폭격을 맞은 것처럼 대부분의 내용이 검게 칠해져서 읽을 수 없었다. 수칙마다 사파나 사례를 통해서 수칙이 만들어진 경위와 어렸을 때 일어나는 현상 같은 것들을 정리해둔 것 같은데 사파는 픽셀 단위로 산산조각이 났고 사례들은 수칙들보다 더욱 심하게 폭격을 맞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책을 빠르게 넘기며 그나마 읽을 수 있는 수칙들을 골라냈다. 열 번째, 포스트잇의 내용을 믿으십시오. 거리의 포스트잇은 모두가 거리에서 시선을 뗀 한순간에 붙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포스트잇의 내용이 진실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21번째, 포스트잇의 각 색깔은 의미가 있습니다. 초록색은 해도 되는 행동, 해야 하는 행동, 이득이 되는 행동 등이 적혀 있습니다. 노란색은 해선 안 되는 행동, 하지 않는 것이 좋은 행동 등이 적혀 있습니다. 빨간색은 행동들이 적혀 있습니다. 34번째, 각 가게는 저마다의 수칙이 있습니다. 45번째, 가게는 바깥에서 본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절대 외관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51번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공포는
주인은 입니다. 56번째, 위급한 상황 시에는 시계를 십시오. 돌이 씁니다. 61번째, 이곳에서 벗어나는 가장 유효한 방법은 거리의 끝을 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스트잇이 말하듯이 거리의 끝을 넘는 것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그나마 유용한 내용을 줄였다. 대부분은 검게 칠해져 읽을 수 없었다. 이 책이 이곳에서 벗어날 중요한 힌트가 될 것 같았다. 이곳은 서점이니 분명히 같은 책이 있을 것이다. 결과만 말하자면 소득은 별로 없었다. 내가 처음 본 책이 가장 상태가 좋았다. 그래도 몇 가지의 수칙을 더 찾을 수 있었으니 완전히 소득이 없는 건 아니었다. 나는 근처에 있는 공책과 펜을 챙겼다. 일단 수칙들을 정리할 필요성을 느꼈다. 내가 있는 거리의 안전 수칙. 첫 번째, 포스트잇의 내용을 믿으십시오. 거리의 포스트잇은 모두가 거리에서 시선을 뗀 한순간에 붙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포스트잇의 내용이 진실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포스트잇의 각 색깔은 의미가 있습니다. 초록색은 해도 되는 행동, 해야 하는 행동, 이득이 되는 행동 등이 적혀 있습니다. 노란색은 해선 안 되는 행동, 하지 않는 것이 좋은 행동 등이 적혀 있습니다. 빨간색은 행동들이 적혀 있습니다. 세 번째, 하얀색 포스트잇은 가짜입니다. 누군가의 장난이거나 무언가가 당신을 속이려고 붙여둔 것입니다. 네 번째, 포스트잇의 내용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확인하는 습관을 지니십시오. 포스트잇이 연관되는 다른 내용으로 바뀐다면 이전의 내용은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내용이라면 이전의 내용 또한 지키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현재 포스트잇이 붙어있는 곳들은 각 가게의 문 앞, 거리의 끝, 가로등, 거리 중앙 분수 이 있으며 추가로 새로운 곳에 생긴다면 즉각적으로 갱신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각 가게에는 저마다의 수칙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가게는 바깥에서 본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절대 외관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여덟 번째, 가게의 수칙을 어기게 된다면 그에 따른 마땅한 처벌이 있습니다. 가볍게는 구두 경고, 심한 경우 될 수도 있으며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공포는 추위는 입니다. 열 번째, 주변 환경에 비해서 추위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하십시오. 11번째, 위급한 상황 시에는 시계를 십시오. 돌습니다. 12번째, 기록물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 책의 많은 사례와 사파들은 그렇게 보존되어 왔습니다. 13번째, 손목시계는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유발하는 데 있어서 매우 큰 비율을 차지합니다. 그 때문에 손목시계를 자주 보는 습관이 있다면 고치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펜을 내려놓고 시계를 봤다. 5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아침이 되기까지 조금 시간이 남았다. 이 빌어먹을 서점을 당장 나가야 했다. 5시간이나 지났다니 생각보다 집중했나 보다. 나는 공책과 펜을 종이 가방에 넣고 문턱을 넘었다. 어째서 눈물이 나는 걸까? 저 아름다운 광명이 어둠을 물리치는 것이 기꺼워서인가? 이 빌어먹을 장소가 최소한 내가 살아가는 지구 위라는 것을 확인해서인가? 저 태양을 보지 못했다면, 심연에 잠겨 이 순간을 맞이하지 못했다면 나의 무언가가 버티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영혼에 새겨진 고통,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기억들, 그 모든 것들이 위로받았다. 눈물이 났다.
나는 어째서 눈물이 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문턱을 넘어 어둠이 사라진 거리로 발자국을 내디뎠다. 아침이 되었음에도 바뀐 것은 없었다. 여전히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다. 서점의 앞에는 어두워서 보지 못했던 검고 붉은 자국들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정체 모를 기시감에 나는 애써 그것들을 무시하고 거리 중앙 분수를 향했다. 분수에는 물이 한 방울도 없었다. 분수의 바닥에는 동전들이 아니라 사람의 치아가 수북히 쌓여 있었다. 대부분이 유치였지만 가끔 정상적인 이빨들도 보였다. 분수의 어딜 보아도 포스트잇이 보이지 않았다. 나는 분수의 꼭대기에 붙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나는 얼만큼 쌓여 있을지도 모를 치아 더미 안으로 발을 넣었다. 나는 발을 담그기 직전에 내가 신발을 신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잘 때 신발을 신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다행히도 맨발은 아니었다. 수면 양말을 끼고 잔 덕분에 두꺼운 양말이 나의 발을 보호해주고 있었다. 나는 이곳만 둘러보고 신발 가게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많은 치아를 다리로 헤집고 가는 느낌이 어떤지 아는가? 치아인지 몰랐다면 그냥 자갈이나 돌 정도가 다리를 스쳐 지나가는 느낌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들은 이빨이다. 수많은 이빨이 나의 다리를 스치며 나의 맛을 음미하고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 자국을 만들었다. 두꺼운 양말을 신고 있는 발에는 별 감각이 없었지만 양말이 감싸주지 못하는 발목과 정강이 일부에서는 신경 쓰이는 간지러움이 지속해서 느껴졌다. 매우 달리고 싶었지만 혹시라도 넘어지거나 이빨에 긁혀 상처가 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천천히 걸었다. 혹시라도 상처가 감염된다면 치료할 수단이나 의학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 감염될 만한 것들을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헤집고 있으니 당연하다. 나는 끝내 분수의 꼭대기에 손을 짚을 수 있었다. 예상대로 포스트잇이 있었다. 노란색 지면 위에는 이빨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말 것, 그 뒷면에는 이빨을 뽑아낼 것. 굉장한 한기가 몰려왔다. 나는 뒤를 돌아봤다. 이빨들은 마치 분수에서 흐르는 물처럼 살아있는 생물의 피처럼 조금씩 일렁이거나 꿈틀거리고 있었다. 어째서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어째서 이 소름 끼치도록 불쾌한 분수가 정상적일 것으로 생각했을까? 뇌에서 비상벨이 울리고 있다. 다리에서 느껴지는 이 감각. 나는 차마 여기서 다리를 들어 확인할 수 없었다. 돌아가는 길, 나의 아래에서는 마치 이빨을 부딪히는 것처럼 딱딱거리는 소리가 났다. 분수에서 탈출한 나는 크게 심호흡을 하고 다리를 바라보았다. 나의 다리에는 수많은 이빨이 자라나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박혀 있었다. 정강이 아랫부분부터 발목까지 여러 유치와 영구치들이 난잡하지만 빼곡하게 박혀 있었다. 이빨들은 내 다리에 뿌리를 뻗고 있었고 피를 빨아먹기라도 하는지 꽤 많은 피가 새어나왔다. 추워. 나는 흔들리는 정신을 부여잡고는 포스트잇의 내용을 되뇌었다. 이빨을 뽑아야 한다. 이빨을 뽑아야 한다. 이빨을 뽑아야 한다. 이빨을 뽑았다. 나는 발에 자라난 이빨을 잡고 뜯어냈다. 생리가 뽑히면서 살이 찢어지는 끔찍한 소리가 났다. 입에서 피맛이 난다. 나는 양말을 벗어 뒤집어 입에 물었다. 아직 이가 많이 남아있다. 마지막 이빨이야. 나는 포스트잇의 내용을 지켰어. 나는 수칙을 어기지 않았어. 이제 따뜻해.
시야가 검게 물든다. (10시간이나) 지난 게 말이 되는지 의문이었다. 아무리 집중했다고 하지만 10시간은 말이 되지 않았다. 그런 의문은 잠시 묻어두고 나는 빠르게 종이 가방을 챙겨 문을 나섰다. 문턱을 넘어 어둠이 사라진 거리로 발걸음을 내디뎠다. 아침이 되었음에도 바뀐 것은 없었다. 해가 중천임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거리 중앙 분수를 향했다. 분수에는 물이 한 방울도 없었다. 분수의 바닥에는 동전들이 아니라 사람의 치아가 수북히 쌓여 있었다. 대부분이 유치였지만 가끔 정상적인 이빨들도 나는 이빨이 쌓여있는 분수에다가 토를 했다. 구역질을 참을 수가 없었다. 토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목과 입이 헐어버린 것 같았다. 따갑고 아팠다. 바람이 불지도 않고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추위가 몰려오기 시작했다. 더는 위험하다. 음식과 물을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러다가는 얼마 못 가 탈진할지도 모른다. 나는 분수를 바라볼 자신이 없어서 고개를 바닥에 쳐박고는 힘이 들어가지도 않는 다리를 한 걸음씩 옮기며 앞으로 기어갔다. 아무것도 없는 게 분명한 분수에서는 마치 이런 날을 비웃기라도 하듯 이빨이 딱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분명 아무것도 없는 게 분명한데 들릴 일 없는 이 딱딱 소리 때문에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 나는 정신을 차리고자 어금니를 꽉 깨물었다. 입에서 피맛이 난다. 입에서 피맛이 나자 몰려오는 구토를 참을 수가 없었다. 위에서는 더 이상 내보낼 게 없는지 헛구역질만 나온다. 미치도록 따갑고 아프다. 추위는 나를 혹독하게 학대하기 시작했다. 시야가 심각하게 흔들린다. 정신을 놓아버릴 것 같다. 너무 힘들었다. 어깨로 끌고, 무릎으로 끌고, 손바닥으로 끌고, 발꿈치로 끌고. 나는 신체의 모든 부위를 이용해 꼴사납고 비참하게 분수에서 멀어졌다. 분수에서 어느 정도 거리가 벌어지자 딱딱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주위가 따뜻해지고 발에 힘이 들어간다. 나는 후들거리는 다리를 격려하며 가까스로 일어났다. 온몸이 쑤시고 온몸이 멍투성이다. 나는 종이 가방을 찾기 위해 주변을 둘러보았다. 종이 가방은 빌어먹을 정도로 무서운 분수 위에 있었다. 분수에 토하면서 올려둔 것 같았다. 아쉽게도 저건 포기해야 할 것 같았다. 분수를 바라보기만 해도 추위가 몰려오고 서 있기 힘들 만큼 다리가 떨려왔다. 나는 거리로 돌아갔다. 밤에는 어두워 가게의 간판을 직접 보기 힘들었다. 아침이 되고 해가 뜨니 간판들이 눈에 들어왔다. 지금 내게 필요한 것들은 헐어버린 입과 목, 멍든 몸을 치료할 약과 신발이었다. 나는 불이 켜져 있는 약국 앞으로 갔다. 문에 붙어있는 포스트잇의 색깔이 어제와 달랐다. 초록색 지면 위에는 불이 켜진 가게는 들어갈 것, 뒷면에는 수칙은 반드시 지킬 것. 이번에 들어가는 약국에서는 조심해야 할 듯 싶었다. 일단 수칙인지 뭔지를 찾는 게 우선이다. 약국에는 수칙의 시옷도 찾을 수 없었다. 애초에 잡지나 신문같이 글이 적혀있는 무언가를 찾을 수가 없었다. 이상한 점은 약국에 있는 약들에도 설명서가 없었다. 나는 꺼림직한 느낌이 들었지만 도움이 될 만한 약들과 붕대, 소독약, 영양제를 챙기고 약국을 나섰다. 중천에 떠있던 해는 조금씩 땅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현재 시간은 13시 30분이었다. 이제는 의식주를 해결할 차례다. 옷에는 토사물이 묻어있고
신발도 없이 양말만 신고 돌아다니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니 웃음이 나왔다. 영락없이 동네 바보 아닌가. 나는 옷가게와 신발가게를 찾기 위해 거리를 걸었다. 좀처럼 불이 켜진 가게를 찾는 게 힘들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불이 켜진 옷가게를 찾는 게 힘들었다. 불이 켜진 신발가게는 쉽게 찾을 수 있었고 발에 딱 맞는 운동화를 찾을 수 있었다. 신발가게에서는 크기가 적혀있지 않았고 가격 또한 적혀있지 않았으며 창고는 무언가에 막힌 듯 열 수 없었다. 카운터에 있는 현금 계산기도 호기심 삼아 열어보았는데 지폐가 아니라 이상한 철로 만들어진 공예품이 담겨 있었다. 공예품은 금액별로 모양이 다른 것 같았고 비싸 보이는 공예품에는 금이나 은 같은 귀금속도 박혀 있었다. 오랜 시간이 지났을 것이 분명한데 은과 철은 전혀 녹슬 기색이 보이지 않았다. 특수한 처리를 했음이 분명하리라 생각하고 가게를 나섰다. 그렇게 1시간 정도 걸었을까? 불이 켜진 옷가게를 찾을 수 있었다. 옷가게에 들어서자 매우 오랫동안 방치된 것인지 다른 가게와는 다르게 먼지 냄새가 심하게 났다. 가게에는 마네킹이 유독 많았는데 마네킹들은 대부분 비닐에 씌워져 잘 보이지 않았다. 모든 마네킹 위에는 전등이 있었는데 전등이 너무 많아 살짝 어지러움이 느껴졌다. 나는 마네킹들과 최대한 접촉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옷들을 대충 골랐다. 나는 운동복으로 옷을 갈아입었다. 원래 입고 있던 잠옷은 카운터 아래 서랍에 넣어두었고 쇼핑백을 꺼내 2벌 정도를 여벌로 챙겼다. 무엇이 실수였을까? 분명 아무 규칙성 없이 서있던 마네킹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심지어 비닐 안에 들어있는 마네킹조차도 잘 보이지는 않지만 내 쪽을 보고 있는 건 확실했다. 이럴 줄 알았다면 수책을 먼저 찾아볼 걸 그랬다. 서점과 약국, 신발가게에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게 화근이었다. 카운터에 책자 비슷한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확인할 수 없다. 나는 자극을 받으면 혹시라도 움직일까 조심스럽게 아주 천천히 문으로 향했다. 나와 가장 멀리 가장 구석에 있던 전등이 깨졌다. 꺼진 것도 아니고 깨졌다. 더 소름 돋는 것은 깨진 전등이 아래는 정말 이상할 만큼 어두웠다. 또 다른 전등이 깨졌다. 저 깨진 전등 아래에 있게 된다면 굉장히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았다. 빠르게 전등이 깨졌다. 나는 천천히 움직이는 걸 그만두었다. 꺼진 전등 아래 어두워진 그 공간에서 마네킹들이 조금씩 움직이는 것이 어렴풋이 보였다. 나와 부딪힐 때마다 마네킹 위에 있는 전등들이 깨졌다. 곁눈으로 마네킹들이 나를 향해 손을 뻗는 게 보였다. 나는 어떤 소리도 내지 않고 팔을 뻗어오는 그 모습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다행히 나는 무사히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소름 끼치는 마네킹들은 벽이라도 있는 듯 가게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그저 얼굴 없이 고요한 분노를 표하고 있었다. 긴장이 풀린 나는 바닥에 풀썩 주저앉아 숨을 골았다. 주변의 거리를 둘러보았다. 가로등에 붙어있는 포스트잇의 색깔이 바뀐 게 눈에 띄었다. 나는 아직도 살짝 떨리는 다리를 움직여 가로등을 향했다. 내용은 이러했다. 분수에 물건을 두고 오지 말 것. 나는 덜덜 떨리는 손을 애써 진정시키고 포스트잇을 뒤집었다. 빨간색의 지면 위에는 절대 12시간을 넘기지 말 것. 나는 포스트잇을 그대로 붙여두었다. 나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시계를 확인했다.
시계는 16시를 나타내고 있었다. 몸의 떨림이 줄어들었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 종이 가방을 그곳에 두고 온 시간은 13시 정도일 테고 9시간이나 남았다. 충분히 준비하면 된다. 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했다. 카우보이처럼 밧줄을 던져서 가져온다면. 아쉽지만 나는 밧줄을 그렇게 멀리 던질 능력도 밧줄로 무언가를 잡아채울 능력도 없다. 그냥 눈 딱 감고 가져와? 눈을 감고 분수를 향해 걸어가 보았지만 일정 거리 이상 가까워지면 딱딱 소리가 들려오면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 더 가까이 간다면 무슨 일이 생길지는 뻔하다. 분수에 빠뜨려? 분수에 빠뜨리는 게 두고 오는 것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 내 생각은 예스다. 이건 진짜 최후의 방법으로 남겨둬야 할 것이다. 좋은 생각이 들었다. 나를 중심으로 밧줄이나 쇠사슬을 크게 돌려 분수 밖으로 쳐내는 것이다. 나는 즉시 실행으로 옮겼다. 나는 밧줄의 끝에 돌을 매달았다. 몇 번 돌려보니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았다. 현재 시각 17시, 8시간 남았다. 나는 분수에서 7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섰다. 눈을 감고 돌릴 수는 없으니 분수를 바라보며 접근할 수 있는 나의 최대 거리다. 거리의 폭과 가로등 같은 주변 사물들을 고려해봤을 때 4, 5m 정도가 적절하지만 저 빌어먹을 분수를 바라보며 더 이상 다가갈 자신이 없었다. 나는 한숨을 내쉬며 밧줄을 돌리기 시작했다. 밧줄이 돌아가며 매우 위협적인 소리가 들린다. 1m, 2m, 3m. 나는 5m까지 밧줄을 늘어뜨릴 수 있었지만 더 이상 길게 돌릴 수 없었다. 어깨가 빠질 것 같았고 원이 너무 커서 원심력도 어마어마하다. 유지하는 것도 한계인데 이것보다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는 밧줄을 멈췄다. 뾰족한 수가 없다면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 곰곰이 생각을 이어가던 나는 끝내 결론에 이르렀다. 분수와의 거리를 4m 정도로 줄이기로 했다. 7m. 그 마지노선을 넘자 분수에서는 기다렸다는 듯 딱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떨리는 몸을 진정시키면서 앞으로 향했다. 6m, 5m, 4m. 결국 목표하던 거리에 도착했다. 하지만 나는 서 있을 수 없었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밧줄을 돌렸다. 밧줄이 만들어내는 살벌한 파공음이 딱딱거리는 소리를 조금 가려주었다. 힘이 잘 안 들어가는 팔로 나는 원을 점점 크게 만들었다. 이윽고 4m보다 조금 더 큰 반지름을 가지게 된 원은 묵직한 돌멩이로 자신의 구역에 들어온 종이 가방을 분수 밖으로 날려버렸다. 나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분수에서 멀어졌다. 종이 가방 쪽으로 가보니 심하게 찌그러져 있었고 볼펜은 충격에 찌그러져 마치 피처럼 잉크를 흘리고 있었다. 노트는 스프링채로 휘어서 심하게 구겨져 있었다. 나는 그 처참한 광경에 눈을 질끈 감을 뻔했다. 노트는 잉크에 흠뻑 젖어 있었다. 내용은 내 머릿속에 있으니 상관없으리라. 나는 기름을 가져와 종이 가방에 뿌리고 라이터로 태웠다. 이제 이 망할 가방이 말썽을 일으키지는 않겠지. 내 잘못이긴 하지만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다. 한 줌의 재로 변한 가방을 발로 걷어찬 나는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나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지만 그렇게 배고프지 않았다. 나는 간단히 때우려고 통조림이 있을 법한 가게를 물색했다. 마트나 잡화점은 찾을 수 없었지만 불이 켜진 식당을 3개 정도 찾을 수 있었다. 한 식당은 입구에서부터 수칙이 있었다. 가게의 이름은 모미 레스토랑. 수칙은 이러했다. 첫 번째, 저희 레스토랑은 메인 메뉴를 주문 시 샐러드 바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 시간은 만석 시 2시간으로 제한되오며 만석이 아닐 경우 4시간입니다. 두 번째, 저희 레스토랑에는 스테이크 메뉴를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메뉴판에서 스테이크 메뉴를 보셨다면 절대로 주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는 동물의 고기가 아닙니다. 만약 주문을 하신다면. 세 번째, 원형의 공간, 왈츠를 없었음, 목격했다면 못 본. 여섯 번째, 가면은. 여덟 번째, 화장실 문 잠궈. 8-1, 들켜서는. 12번째, 마늘사탕. 무슨 암호 해독도 아니고 뒤로 갈수록 비랑 햇빛을 많이 받았는지 종이가 바래고 이곳저곳 구멍이 뚫려 있어서 도저히 읽을 수 없었다. 나는 남아있는 내용이라도 머리에 꽉꽉 눌러 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샐러드 바가 보였다. 예상했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주방으로 들어갔다. 스테이크 메뉴는 없다고 한 것 같은데 꽤 많은 양의 고기가 냉동고에 곰팡이를 피워가고 있었다. 그래도 곰팡이가 듬성듬성 피어난 걸 보면 식당이 오랫동안 버려진 건 아닌 게 분명했다. 다른 냉장고를 열어보며 통조림이나 상하지 않은 음식을 확인했다. 채소는 거의 다 썩었고 소스나 향신료는 먹을 게 못 된다. 과일도 상태가 좋지 않았다. 빵이나 밥 같은 것들도 먹기는 힘들 것 같았다. 나는 창고와 냉동고를 열 때마다 나오는 침을 삼키며 수색에 박차를 가했다.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었지만 상태가 멀쩡해 보이는 치즈 같은 음식과 냄새랑 생긴 건 멀쩡한 파인애플 통조림을 발견했다. 업소용이라 그런지 통조림이 상당히 거대했는데 다 먹으면 속이 상당히 쓰릴 것 같았다. 나는 무식하게 칼로 통조림을 터뜨리고 탐스러운 과육을 베어 먹었다. 나의 몸은 달콤한 과일을 굉장히 환영했다. 통조림 주제에 살면서 먹은 파인애플 중 가장 맛이 좋았다. 치즈도 잘라서 함께 먹으니 그럭저럭 괜찮은 식사가 되었다. 식사를 마친 나는 시계를 확인했다. 19시 30분. 조금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아직은 아주 여유롭다. 배가 불러 긴장이 풀린 탓인지 화장실이 급해졌다. 화장실은 잠겨 있었다. 나는 열쇠를 찾았다. 열쇠는 계산대에 있는 열쇠함에 있었다. 나는 남자 화장실 열쇠를 챙길지 여자 화장실 열쇠를 챙길지 진지하게 고민하였고 나는 여자 화장실로 들어갔다. 소변기는 당연히 없었지만 그래도 살짝 어색했다. 이곳은 시설이 상당히 좋았다. 생리대도 구비되어 있었다. 나는 감탄하며 대변기 칸에 들어갔다. 비데가 나를 반겨주었다. 나는 다음 식사도 이곳에서 해결하기로 다짐했다. 작은 해방감에 쾌감을 느끼며 나는 변기에 앉아 있었다. 그때 쇠 같은 것이 끌리는 소리가 났다. 나는 본능적으로 저것에 들켜서는 안 된다는 직감이 들었다. 나는 들키지 않기 위해 변기 위에 올라가 쭈그려 앉아 있었다. 쇳소리가 천천히 밖으로 나가는 것이 들렸다. 나는 그것을 보고 싶다는 호기심을 간신히 참았다. 그것이 문을 여는 소리가 들리자 참았던 숨이 터져 나왔다. 문이 거친 소리를 내며 닫혔다. 이윽고 쇳소리가 화장실 문 앞에 멈춰섰다. 화장실 첫 번째 칸이 문이 열렸다. 화장실 두 번째 칸의 문이 열렸다. 화장실은 총 6칸이 있었는데 나는 5번째 칸에 있었다. 화장실 세 번째 칸의 문이 열렸다. 화장실 네 번째 칸의 문이 열렸다. 그러나 그것은 다행히도 내가 있는 칸을 열지 않고
밖으로 나갔다. 그것이 나가고 5분 정도가 지난 후 나는 크게 숨을 내쉬었다. 큰 위기를 넘긴 나는 조심스레 밖으로 나왔고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니 식은땀으로 얼굴이 번들번들한 상태였다. 잘 곳을 빨리 찾아야겠다고 생각하며 문을 나섰다. 제발 멈춰다오 내 심장아. 문 너머에는 그것이 있었다. 그것이 나를 보고 있지 않았다. 그것은 식당을 관찰하기라도 하는 듯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고 있었다. 멈출 줄 모르는 이 심장 때문에 지금 바로 이 순간 그것이 나를 바라볼 것 같았다. 시설이 좋아 문이 열리는 소리가 크게 나지 않았다는 게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유일 것이다. 나는 천천히 문을 닫았다. 그것은 화장실 앞에 서 있다. 그것은 식당을 둘러보며 무언가가 있었음을 확인한다. 그것은 현재 식당 내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다. 그것은 천천히 몸을 뒤로 돌렸다. 그것은 문을 닫는 이와 눈이 마주친 것 같았다. 경악이 담긴 그 눈동자. 다리는 덜덜 떨리며 주저앉는다. 그것은 주저앉은 이를 집어들고는 화장실 안으로 들어간다. 화장실에서 들리는 저 소리는 무엇일까? 멈췄다. 락스가 필요할 것 같다. 식사를 마친 나는 시계를 확인했다. 20시. 조금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아직은 여유롭다. 과즙이 풍부한 과일을 먹어서 그런지 화장실이 급해졌다. 화장실이 잠겨있다. 나는 애써 열쇠를 찾지 않았다. 그 대신 나는 빈 물통으로 해결했다. 나가는 게 있으면 들어오는 것도 있어야 한다. 언제 또 고급 식당에 들어올 수 있을지 모르니 충분히 즐기자. 가장 비싸 보이는 병을 집었다. 취하면 위험하니 조금만 마시자. 잔에 따르지 않고 병째로 마셨다. 맛이 비릿했다. 살짝 헛구역질이 나오긴 했지만 참을 수 있었다. 불쾌한 입안을 씻기 위해 달아 보이는 술을 집었다. 단술이 들어오니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했다. 노래가 들리는 듯했다. 한 쌍의 남녀가 아름다운 왈츠를 추고 있었다. 분명 아는 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어렴풋이 적혀 있었던 것 같았다. 나는 오싹함을 느끼며 이제 나가야 함을 느꼈다. 문을 나서며 계산대에 있는 마늘 사탕 몇 개를 주머니와 입에 넣었다. 차가워진 밤 공기가 나를 반겼다. 20시 30분이다. 이제 슬슬 잘 곳을 찾아야 하는 시간이다. 나는 바람을 가르며 숙소를 찾았다. 모미 호텔. 모미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곳 지명인가? 그런 의문을 삼키며 호텔에 들어섰다. 밖에서 본 것과 달리 상당히 크기가 달랐다. 엘리베이터로 봤을 때 10층까지 있는 걸 보면 진짜로 다른 공간으로 이어지는 것 같았다. 카운터에서 1층에 있는 아무 호실의 키를 가지고 들어갔다. 수칙을 정확히 알 수 없으니 최대한 아무것도 이용하지 않고 금방 나가는 게 좋을 것이다. 나는 땀에 젖은 옷을 벗어 던지고 가방에서 옷을 꺼내 갈아입었다. 시간은 22시. 너무 피곤하다. 나는 몸을 덜덜 떨며 이불을 머리끝까지 올렸다. 소리는 일정 간격으로 들려왔다. 나는 이불에 숨어서 시간을 확인했다. 시계는 1시 1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분수에서 들리던 소리보다는 확실히 작고 느리지만 두려웠다. 나는 머리를 빠르게 굴리기 시작했다. 수칙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움직이는 게 맞을까?
소리가 살짝 빨라진 것 같았다. 하지만 이곳을 빠져나가는 게 맞는 행동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소리가 확연히 빨라졌다. 기회는 한 번뿐이야. 나는 소리가 더욱 빨라지기 전 머리 끝까지 덮었던 이불을 발로 차면서 벌떡 일어나 문으로 빠르게 달려갔다. 나는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내며 문의 손잡이를 잡고 돌렸다. 문은 다행히도 열렸다. 나는 맨발로 방을 뛰쳐나갔다. 무언가 이상했다. 방 밖은 너무나 검었다. 방 밖은 너무나 빨갛다. 방 밖은 너무나 추웠다. 나는 시계를 확인했다. 시계는 1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머리를 빠르게 굴리기 시작했다. 수칙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움직이면 안 돼. 나는 소리가 점점 빨라지든 커지든 무시했다. 점점 무서워지는 소리 때문에 식은땀이 비 오듯 내리는 것을 제외하고는 꽤 오랫동안 별일이 생기지 않았다. 정답이었나? 아니랬다. 이불이 너무 빨갛다. 나는 시계를 확인했다. 시계는 1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답답해. 이불에 숨어 있으니 너무 숨이 벅찼다. 나는 곧바로 이불에서 뛰쳐나왔다. 어떻게 하지? 머리가 잘 굴러가지 않았다. 이불 밖으로 나왔는데도 숨이 너무 벅차다. 밖은 안 된다. 방 밖으로 나갈 수 없다. 그냥 나갈 수 없다. 화장실은 어떨까? 머릿속이 백지다. 행동이 통제되지 않는다. 나는 곧바로 화장실로 달려갔다. 나는 화장실에 숨어들고 불을 켰다. 화장실이 빨갛다. 나는 시계를 확인했다. 시계는 01시 4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머리를 부여잡고 비명을 질렀다. 너무 머리가 아팠다. 가슴이 너무 아팠다. 아무래도 숨이 잘 안 쉬어져서 고통스러운 것 같았다. 나는 침대 밑으로 숨어들었다. 여기라면 괜찮겠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머릿속이 왜 이렇게 어지러운지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나는 그저 시간을 보았을 뿐인데 정신이 날아갈 것만 같았다. 특히 이 소리는 시계를 본 이후로는 소름이 끼칠 만큼 두렵다. 소리가 점점 빨라지고 커진다. 아니, 그대로다.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다시 사라지고를 반복한다. 아무리 숨을 내쉬고 들이마셔도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다. 나는 불안감을 줄이고자 손톱을 물어뜯기 시작했다. 진정하자. 무서워할 거 없잖아. 피맛이 난다. 이 공간에는 아무도 없어. 나 혼자라고. 이 텅 빈 공간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나밖에 없다. 내가 물어뜯는 소리인지 원래 나던 소리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 그저 조금 거슬리는 소리일 뿐이다. 아니다. 이 소리는 그저 거슬리고 하찮은 소음 따위가 아니다. 심장이 고동치고 영혼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다. 비릿한 피맛과 역겨운 생살이 입안을 가득 채운다. 나는 안전하지 않다. 나는 안전해. 방이 너무 빨갛다.
시계는 1시 5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울음이 터져 나왔다. 얼굴의 모든 구멍에서 체액이 흘러나왔다. 나는 이불을 걷어차고 바닥으로 몸을 굴렀다. 두 다리로 걷는 방법을 까먹은 것처럼 나는 네 발로 바닥을 기며 창문으로 향했다. 나는 떨리는 두 다리로 간신히 일어서고 창문을 열었다. 눈앞이 너무나 빨갛다. 시계는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알 수 없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방에서 고함을 질렀다. 나는 귀를 붙잡고 뜯어내듯 잡아당겼다. 나한테 왜 이러는 거지? 원래라면 고통 때문에 비명을 질렀겠지만 분노에 휩싸인 나는 고통도 잊은 채 울분을 쏟아내었다. 내가 어디서부터 뭘 잘못한 거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다. 머릿속에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가슴속 깊은 곳에서 터져나왔다. 소리가 너무 빨갛다. 시계는 2시 1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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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입이 통제되지 않았다. 나는 그저 벽에 걸린 시계를 보았을 뿐이다. 그저 벽에 걸린 시계를 보았을 뿐이다. 벽에 걸린 시계를 봤다. 벽에 걸린 시계다. 벽에 걸린 손목시계. 손목시계는 작동하지 않았다. 손목시계는 그때부터 작동하지 않았다. 그때부터 작동하지 않았다. 그때부터 멈췄다. 그때부터. 그때가 언제였지? 벽에 걸린 시계는 2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손목시계는 화면이 켜지지 않았다. 나는 얼굴을 감싸고 절망을 토했다. 처음이 아니었다. 나는 이곳에 온 적이 있었다. 나는 기억하지 않지만 나는 기억했다. 다시는 기억하지 말았어야 했다. 이 빌어먹을 호텔의 수칙을 지켰어야 했다. 이 빌어먹을 가게들의 수칙을 지켰어야 했다. 이 빌어먹을 거리에서 깨어나지 말았어야 했다. 그때 나를 속이지 말았어야 했다. 절규가 멈추지 않았다. 도저히 삼킬 수 없었다. 내 안에 박힌 모든 것들을 토해내고 싶었다. 몇 번을 시작하고 몇 번을 죽고 몇 번을 기억하고 몇 번을 속이고 몇 번을 살아가야 하는가? 나는 이대로 몇 번을 반복해야 하는가? 이제는 더 이상 시작하고 싶지 않았다. 이제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속이고 싶지 않았다. 이제는 더 이상 반복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눈을 감았다. 벽에 걸린 시계는 2시 30분을 가리키고 있다. 벽에 걸린 시계는 2시 40분을 가리키고 있다. 벽에 걸린 시계는 2시 50분을 가리키고 있다.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나는 그렇게 아침까지 시계만 봤다. 벽에 걸린 시계는 8시를 가리키고 있다. 나는 창문을 열고 밖으로 빠져나왔다. 밖으로 나오니 절로 웃음이 터져 나왔다. 거리는 온통 하얀색이었다. 웬일로 바람이 불지 않았다. 나는 눈처럼 바닥에 떨어져 있는 하얀색 포스트잇을 들어 올렸다. 하얀색의 지면 위에는 돌아가라. 나는 고웃음치며 포스트잇을 던졌다. 나는 거리를 둘러보았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보이던 양반들이 웃기고 있네. 가게들의 유리 너머에는
누군가가 있는 듯 인형들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무언가가 생각난 듯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가장 비싸 보였던 병을 다시 집어들고 한 모금 들이켰다. 비릿한 맛이 목젖을 강타했다. 그래, 이 맛이야. 내가 이곳에서 물보다 많이 마신 액체가 아닐까. 나는 식당에서 나왔다. 나는 거리의 끝을 향해 걸었다. 분수가 보였다. 어떠한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분수의 안을 봤다. 그렇게 많던 이빨들은 모조리 사라졌고 대신 핏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작동하지 않는 손목시계를 풀어 분수에다가 던졌다. 손목시계가 핏물에 잠기고 분수에 삼켜졌다. 나는 발걸음을 옮겼다. 다음은 서점이었다. 나는 서점에 들어가 제목이 없는 검은 책을 찾았다.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고 온통 검은색인 이상한 책이었다. 나는 뭐가 그렇게 재밌는 건지 웃음을 참기 힘들었다. 나는 그렇게 검은 책을 챙기고 서점에서 나왔다. 나는 거리의 끝을 향해 걸었다. 나는 내가 처음에 왔던 장소에 도착했다. 나는 바로 옆에 있던 쓰레기통을 열었다. 쓰레기통은 누가 일부러 모아놓은 것처럼 똑같은 옷들과 시계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처음과 똑같은 옷으로 갈아입고 똑같은 손목시계를 찼다. 시계는 여전히 작동하지 않았다. 뭔가 부족한데. 나는 검은색 책에 불을 붙이고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다. 옷과 시계가 타들어가면서 역겨운 냄새가 났다. 나는 여러 화학용품이 타들어가는 냄새에도 기침 한 번 하지 않았다. 나는 쓰레기통을 걷어찼다. 나는 거리의 끝을 향해 걸었다. 그렇게 거리의 끝에 도착했다. 나는 황무지를 한참 바라보았다. 이렇게 쉬운 건데 너무 오래 걸렸어. 나는 마지막으로 거리를 바라봤다. 나는 고개를 숙이며 작별을 고했다. 여러분에게 웃음을 안겨줬던 광대는 이제 빌어먹을 정도로 길고도 길었던 공연을 끝내고자 합니다. 그동안 저의 공연을 봐준 여러분 모두 나가 죽으십시오. 수많은 인형이 나에게 손을 흔들어 주었다.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다. 본 적도 한마디의 말을 나눈 적도 없지만 정이라도 든 걸까? 나는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내디뎠다. 무언가 소리가 들린다. 사람들이 대화하는 소리인 것 같았다. 오랜만에 사람 소리를 들으니 눈물이 터져나올 것 같았다. 나는 앞에 사람들을 부둥켜 안고자 눈을 뜨고 움직이려고 했다. 그러나 눈만 떠질 뿐 몸은 움직여지지 않았다. 나는 두 눈으로 보이는 광경이 믿기지 않았다. 귀도 정신을 차렸는지 소리가 제대로 들리기 시작했다. 39번째 실패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사람은 하얀 가운을 입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바삐 움직이는 가운데 두 명이 바로 앞에서 대화하고 있었다. 이유는 딱 봐도 직급이 높아 보이는 중년의 남성이 말했다. 온몸은 묶여 있었고 입안은 용도를 모를 호스들로 가득 차 있어서 움직이는 것도 말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나는 호스들을 뱉어내려고 혀와 턱에 힘을 주었지만 아무런 힘도 들어가지 않았다. 케이스 H입니다. 아무래도 한계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중년 남성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지, 그게 아니야. 정말 한계였다면 케이스 H가 아니라 J나 K였겠지. 저 정도로 적합한 사람을 찾는 건 쉽지 않네. 젊은 연구원은 이쪽을 바라보며 말했다. 깨어난 것 같습니다. 중년 남성은 기쁜 듯이 말했다. 거봐, 내 말이 맞지? 자자, 빨리 다시 시작하자고. 젊은 연구원이 다가오기 시작했다.
나는 이것 좀 풀어달라고, 무슨 일인지 설명해달라고, 어째서 내가 여기 있었냐고, 제발 살려달라고, 결박된 몸을 꿈틀거리고 눈을 마구잡이로 깜빡이고 눈물을 흘리고 침을 질질 흘리며 괴상한 소리를 냈다. 하지만 연구원은 나를 투명인간처럼 무시하더니 내가 묶여있는 의자 뒤로 갔다. 연구원의 시선에서는 혐오와 경멸이 느껴졌다. 설정값은 똑같이 하겠습니다. 나가는 것만 막아. 뭔가를 조작하는지 뒤에서는 기계음이 들려왔다. 1, 2분 정도 지나고 연구원이 입을 열었다. 준비 끝났습니다. 연구원의 말에 중년 남성이 다가왔다. 나는 중년 남성이 다가오자 연구원이 다가왔을 때랑 똑같이 꿈틀거렸다. 남성은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나의 얼굴을 만지며 속삭였다. 이 표정은 몇 번을 봐도 질리지가 않아. 너도 그랬지?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사파를 갈까? 입이 움직여지기 시작해 가까스로 말할 수 있었다. 중년의 남성은 기가 차는지 헛웃음만 내뱉었다. 이제는 기억도 못하는 건가? 남성은 호수에 달린 밸브를 돌리며 말했다. 몇 번이고 다시 시작하자. 나에게 하는 말일까?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일까? 입 안에 가스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눈이 감기기 시작하고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걱정 마. 너는 몇 번이고 돌아올 수 있으니까. 시야가 점점 흐려지고 정신이 몽롱해지기 시작했다. 그 거리를 몇 번이고 영원히. 목소리가 끊기고 눈이 감기고 정신이 날아가고 돌아간다.